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본인이 주어진 바뀐 환경에 적응하면서 하는 게 그게 현명한 거다. 그러다 보니까 상위 10%인 사람도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도 퇴직하고 나면 와, 캐시플로우가 생활비, 없으니까. 생계 걱정을 해야 됩니다. 제가 3년 만에 폐업을 하면서 약 한 7천만 원의 손해를 보고 접었죠.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안녕하세요. 8.15 머니터 가족 여러분. 저도 직장인입니다. 아침마다 출근할 때마다 오늘은 출근을 안 했으면 좋겠다. 언제쯤 출근 안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 또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출근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저의 마음에 한 줄기 빛과 같은 분이 나타나셨습니다. 유튜브 현명한 은퇴자들 그리고 현명한 은퇴자들이란 책을 공동으로 집필하신 이범용 작가님을 오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공동 저자인데 나머지 한 분은 어디 계신가요? 네. 출판사 대표님이신데 네. 지금은 뭐 다른 업무를 보고 계십니다. 네네네. 그렇군요. 자, 제가 아침마다 언제쯤 출근 안 할 수 있을지 출근 좀 제발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출근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비정상인가요? 지극히 정상이고요. 저하고 너무 비슷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출근을 안 하면서 또 저의 노후의 삶 이런 것들을 좀 가져갈 수 있는지 한번 코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 번에 이렇게 이게 퇴직 준비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딱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힘들지만 제가 지금까지 한 10년 전부터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똑같이 언제까지 내가 회사를 다녀야 될까? 그렇죠. 또 아침마다 일어났을 때 회사가 정말 가고 싶은 날도 있지만 가기 싫은 날이 훨씬 많죠. 솔직히 말하면 훨씬 많은 게 사실이죠. 그래서 솔직히 저는 이번 직장이 15번째 직장이에요. 정말요? 네, 14번이나 퇴사를 했고요. 네. 지금 15번째 회사를 10년 넘게 잘 다니고 있지만 이 회사가 가장 오래 다니고 있는 회사이긴 합니다. 근데 그 전에 14번을 왜 옮겼냐를 봤을 때 한 10년 전에 제가 직장 생활을 계속 못 하고 있었거든요. 계속 사표를 하루 만에 그만둔 때도 있었고 아니면 일주일만 다니다가 퇴사를 한 적도 있었고 그렇게 여러 번 옮기다가 회사가 나하고는 안 맞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러면 회사가 아닌 곳에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이제 연구를 하다가 습관이라는 걸 알게 되고 습관에 대한 책을 내고 강의를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엔잡을 하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솔직히 제가 인터뷰하면서 솔직히 고백 아닌 말씀드리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자기 반성? 저는 막 대단한 사람이 아니다. 네네. 10년 동안 정말 노력은 남들보다 정말 많이 했다고 자부를 하지만 그 열매는 10년의 법칙이란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노력을 하면 어느 순간 내가 한 분야에서 성공을 한다라는 얘기가 있듯이 저도 그걸 기대하면서 10년 동안 열심히 헛발질을 하면서 살아왔는데 그 결과가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많이 좀 눈높이에 낮게 지금 나와서 대단한 사람은 아니고 하지만 타산지석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제 오늘 이야기가 거울을 삼아서 여러분들은 구독자분들 8.15 머니톡의 구독자분들은 제 이야기하고 제가 인터뷰했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인터뷰했던 분들의 시행착오를 거울 삼아서 하나의 어떤 스태핑 스톤이 되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인터뷰를 좀 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아마 이 8.15 머니톡 방송의 30분 아니면 40분이 작가님의 10년 아니면 20년을 압축했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아마 굉장히 많은 것들을 얻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참고로 이 방송을 진행하는 저도 50대인데 5060 퇴직자들이 가장 많이 후회하는 5가지가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인터뷰를 했던 2년 동안 약 한 40여 분 넘게 인터뷰를 했는데 그분들의 이야기도 포함되어 있는 얘기지만 제가 그 설문조사를 참조를 해서 이 5가지 후회하는 5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인터뷰했던 분들의 공통점하고 이제 같이 말씀을 드릴 텐데 첫 번째 후회는 아무래도 돈입니다. 돈. 그러면 돈을 못 모으고 퇴직한 거에 대한 후회가 첫 번째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퇴직을 막상 해보니까 국민연금 받을 때까지는 65세니까, 4, 5년 정도. 65세니까. 그렇죠. 69년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에 받을 수 있고 정년은 이제 60세이다 보니까 5년 동안 소득 크레바스, 그러니까 소득이 없는 상태로 견뎌야 되는데 믿을 건 거기다 또 국민연금밖에 없어요. 근데 월 평균 국민소득 25년도에 67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한 달 생활비는 뭐 여러 조사기관에서 말을 하지만 뭐 300만 원. 부부 기준 300만 원이라는 네. 것도 있고 330이라는 것도 네. 있고 366만 원이다 이런 부분도 있지만 결국은 내 생활비보다 적은 수입, 현금 흐름이 만들어지는 것 그것도 딱 국민연금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미리 개인연금, 뭐 연금저축이나 IRP나 IS나 이런 개인연금에 대해서도 눈을 뜨고 미리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그걸 못해서 너무 후회된다라는 게 첫 번째. 금전적인 게 회의였습니다. 첫 번째고요. 네, 맞습니다. 네. 네.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재취업이 참 안 된다, 어렵다라는 거를 이제 많이 후회를 많이 하세요. 그럼 결국은 내가 퇴직을 했지만 또 취업을 하고 싶다. 그렇죠. 앞에서 이제 돈과 관련된 얘기를 했잖아요. 네. 아, 돈이 부족하구나. 내 생활비를 확 줄이지 않는 이상 아, 이 수입 현금 흐름은 없으니 그러면 내가 돈을 더 벌어야 되겠다. 그런데 재취업이 잘 안 된다. 그렇죠.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주된 직장에서 20년, 30년 근무했던 그 업무를 갖고 퇴직하고 나서도 뭐 협력업체든 아니면 그와 유사한 경쟁사든 어디에든 뭐 말만 좀 잘하고 인터뷰 잘 보면 취업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막상 취업을 하고 나서 나오면 취업이 정말 어렵다라는 걸 많이 느끼게 돼요. 그리고 이제 연봉 수준도 뭐 네. 본인들은 내렸다고 해도 60%, 70%는 받고 싶어 하는데 50%도 안 되겠. 30% 정도 아, 30%요? 고용주는 또 30% 정도만 주고도 이제 고용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만큼 재취업에 대한 준비 그리고 약간 허황된 좀 희망사항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겹치다 보니까 그 네. 준비를 못했다라는 게 두 번째 좀 후회하는 부분이고 네. 세 번째는 이제 아무래도 건강 관리에 대한 건강. 네, 준비가 덜 됐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직장 다닐 때는 네, 이사님께서도 아침 몇 시에 일어나세요? 아침 저 같은 경우에는 6시 20분? 6시 그렇죠, 일찍 반? 일어나시죠. 예. 그리고 출근은 뭐 차로 하시나요? 아니면? 예, 출근은 차로 하고 있고요. 아, 네네. 예, 근데 이제 제가 직장을 최근에 옮겼는데 와이프랑 직장이 거의 비슷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와이프랑 같이 출근을 하다 보니까 더 싸우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어쨌든 아침 일찍 일어나시고 네. 그리고 활동을 직장 생활을 하려다 보면 어쨌든 걷고 뭐 계단을 오르든 뭐 사무실 내를 걸어 다니든 네네. 어쨌든 운동을 하게 되잖아요. 네, 오늘도 여기 올 때 따릉이 타고 왔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규칙적인 식사도 네.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실 거고 아. 뭐 그리고 수면도 좀 정해진 시간에 주무실 텐데 네. 퇴직을 하게 되면 남는 게 뭐가 있을까요? 돈은 부족하지만 시간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네. 네, 그 남은 시간에 처음에는 이제 여행 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네. 3개월 지나면 그것도 지루해지고 네. 또 같이 갈 사람도 없고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늦게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또 많이 먹게 되고 규칙적이지 않은 생활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럼 자신의 루틴이 사라지는 거네요. 루틴이 완전 사라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살이 찌게 되고 그럼 건강이 안 좋아지고 건강이 안 좋아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미리 퇴직하기 전에 이런 내가 퇴직하고 나서 시간이 많았을 때 어떤 걸 할 건지 건강 관리에 대한 거에 대해서 소홀히 했다. 이거에 대한 후회를 많이 하시고 그리고 네 번째는 뭘까요? 역시 이제 취미하고 여가 활동인데 취미. 네, 저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네. 직장인 가장들의 어깨가 되게 무겁잖아요. 네. 가족을 부양해야 되고 또 저희 세대는 베이비부머 2세대인 저 같은 경우도 또 양가 부모님을 또 부양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 자녀들도 또 교육을 또 시켜야 되고 그리고 또 50대, 60대 조금 빨리 은퇴하신 분들은 한참 막 대학교 다니고 막 그렇죠. 자녀분들이 네네. 예, 그럴 때여서 돈 많이 들어갈걸요. 그 돈 많이 들어가니까 네. 더 열심히 일을 하게 되고 또 부업도 알아보게 되고 뭐 요즘에는 그 배달업도 하게 되고 네. 뭐 이런 분들도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를 돌아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취미가 뭔지 어떨 때 내가 기쁨을 얻는지를 생각 못하고 다 남들을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아니면 가족을 위해서 자녀분들을 위해서 그렇죠. 그렇게 하루를 쓰고 한 달을 쓰고 1년을 쓰다 보니 그거에 대해 내가 좋아하는 거에 대한 어떤 이해 이런 거에 대해서 부족하다 보니까 그 남는 시간에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많이 도출되는 거죠. 그럼 마지막 다섯 번째는 뭘까요? 그리고 이제 인간관계 관리 부족. 네트워크. 네네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퇴직하고 나서도 연락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인터뷰한 그 대기업 임원분 같은 경우는 퇴직하고 나니까 99%의 인맥이 사라지더라. 그러니까 명함이 사라지면 인맥도 같이 사라지는 거죠. 또 그분이 또 임원이어서 높은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걸로 말미암아 생긴 네트워크도 있었을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 임원뿐만 아니라 일반 부장급에서 퇴직하신 분도 그렇고 이제 인맥 관리가
카톡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카톡 알림이 오지 안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가 인간관계 관리를 좀 많이 부족했구나 네. 라는 걸 좀 많이 후회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5가지. 저는 뭐 한 100가지, 1000가지 될 거라고 했었는데 5가지밖에 없어서 참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여태까지 은퇴자분들 몇 분이나 만나서 인터뷰를 하셨었나요? 약 한 45명 정도 2년 45명? 동안 네, 만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뭐 거기서 뭐 많이 얻으신 것도 굉장히 녹아져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떤 걸 좀 많이 얻으셨나요? 앞에서 이제 후회하는 5가지에 대한 후회를 다 하셨죠. 네, 그럼 솔루션.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분들도 네. 본인들이 뭐 노후 자금이라든지 재취업이라든지 아니면 취미나 건강 이런 거를 놓치고 살았기 때문에 한 2년 동안 내려놓고 받아들이는 데까지 한 보통 2년, 4년 이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기간 동안은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현명하게 그래도 주어진 삶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본인을 변화시킨 거죠. 네,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준비는 충분히 못했지만 이후에 또 현명하게 스스로의 어떤 취미 활동이나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또 은퇴 생활을 지금 현명하게 하고 있다라고 이제 하는데 가장 인상 깊었던 분은 네, 임원이었던 분인데 그분도 네. 한 달 생활비를 800만 원 쓰셨던 분이에요. 직장생활 하면서. 네, 근데 퇴직하고 나서 300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한 달 부부 생활비를. 네. 엄청나게 줄인 거죠. 네. 그러니까 좋아하는 골프도 끊고 자동차도 끊고 이렇게 해서 집도 좀 좁은 데로 옮기고 이렇게 정말 각고의 노력 끝에 300만 원이라는 그 생활비로 낮춰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된 거죠. 저도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우리가 은퇴 생활이다 아니면 노후 생활이다 얘기한다면 첫 번째는 안 쓴다. 이게 저도 뇌리에 박혀 있거든요. 줄여야 된다. 안 써야 된다. 아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노후의 삶이 좀 팍팍해지는 느낌? 예, 그게 그렇죠. 좀 저는 와닿는 대목 중에 하나거든요. 아마 그 임원분도 800만 원 쓰시다가 300만 원 쓰시면 정말 많이 마음이 그렇죠. 네. 네, 이게 단번에 그렇게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분도 뭐 2년, 3년 걸려서 하나하나씩 줄여나가기 시작을 해서 지금은 그 300만 원이라는 거에 맞춰서 본인의 생활을 그리고 이제 행복하고 건강하게 지금 유지를 하고 계신 거죠. 네, 네. 그게 그 작가님이 말씀하시는 현명한 은퇴라는 거군요. 현명한 은퇴라는 이 현명한에 대한 정의가 저는 한 2년 동안 이렇게 만나면서 스스로 내린 정의가 이거더라고요. 현명하다라는 게 제가 어렸을 때 대학 다닐 때 이때 저희 어머니가 늘 말씀하신 게 저희 집이 이제 좀 가난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약간 높은 목표를 갖고 좀 옷도 좀 비싼 거 사려고 그러고 학용품도 좀 비싼 거 사려고 그러고 어떻게 보면 일종의 한이 맺히신 거군요. 그렇죠. 남들한테 가난을 안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외모에 막 치장을 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어머니가 높은 데를 보지 말고 항상 밑을 봐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뱁새가 황새에 따라가다 다리 찢어진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젊었을 때는 그 말을 받아들이지 못했죠. 화를 냈죠, 오히려. 왜 그렇게 살아야 돼? 밑을 보면 발전이 없다. 위를 보고 살아야 내가 발전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현명하게 산다는 게 은퇴자분들, 퇴직자분들 만나보니까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본인이 주어진 바뀐 환경에 적응하면서 사는 게 그게 현명한 거다. 근데 적응을 하려면은 그쵸.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위를 쳐다보면 절대 적응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맞습니다. 내려놓는 거, 받아들이는 거. 네. 이렇게 하신 분들이 현명하게 지금 은퇴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라고 저는 스스로 개인적으로 정의를 내렸어요. 결국은 현명하다는 것은 남들과 비교하려고 하지 말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받아들여라.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빨리 결론까지 간 것 같은데요. 조금만 더 차근차근 또 실무적인 내용들을 한번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근데 그 은퇴자들 만나고 얻은 것 중에 또 한 가지가 이제 아까 그 말씀드린 재취업이 좀 어렵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퇴직 전에 협력사나 이런 쪽에 구두로 뭐 퇴직하고 나면 우리 회사 와라 이렇게 구두 약속을 받았는데 실제로 막상 딱 그 시절이 가면 원래 그 들어가려고 했던 협력회사의 임원들이나 다른 부서의 사람들이 저 사람이 오면 좀 내가 부담스럽다, 내 위치가 위험할 수도 있다, 약간 텃세를 놓고 막 그런 좀 그 재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 말을 바꾸게 되고 이렇게 실질적으로는 실제 퇴직 전과 후가 많이 다르더라 이런 걸 좀 많이 겪으신 분들도 많고
네. 굉장히 배신감 느끼셨겠는데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더 아픈 현실이 뭐냐면 그렇게 어렵게 연봉도 낮추고 해서 어렵게 재취업을 해도 재취업 기간, 그러니까 취업하고 나서 근속 기간이 1년 6개월, 평균 1년 6개월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 어떤 분은 중소기업에, 대기업에 있다가 중소기업에 들어가서 일주일 만에 나오신 분도 있고, 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그 회사의 그 어떤 부조리, 어떤 이런 비효율적인 거를 노트에 적어서 보고를 했더니 왜 이 비효율적인 걸 보고를 하냐. 스스로 개선을 하라고 채용한 건데, 고용한 건데, 이걸 나한테 말하면 어떡하니라고 해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약간 갈등 관계 이런 것 때문에 일주일 만에 나오시고, 하여튼 재취업을 하더라도 오래 지속하기가 힘들다. 네. 그런 부분을 좀 많이 느껴서 그분들이 스스로 재취업이 아니라 다른 본인들의 일 업무를 아르바이트를 하든 아니면은 취미 활동을 개발을 해서 본인들의 활동을 하면서 돈을 버는 그런 방법으로 좀 전환이 되신 분들이 현명하게 살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문득 질문이 하나 떠오르는데요. 네. 그러면은 작가님이 생각하시기에 현명한 은퇴라는 것은 재취업이 필요 없을 만큼 준비를 맞춰 놓는 게 현명한 은퇴일까요? 아니면은 뭐 준비를 맞춰 놨다고 하더라도 좀 재취업을 좀 더 생각을 해보는 그런 여유가 있어야지만 그게 현명한 은퇴일까요? 저는 둘 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둘 다. 재취업이라는 게 굳이 어렵기 때문에 실패할 경우도 있지만 자격증을 취득한다거나 본인이 네. 강점을 살려서 그리고 좋아하는 일을 통해서 본인에게 맞는 자격증을 취득을 해서 그러니까 퇴직하기 전에 준비하면 더 좋겠죠. 해서 재취업에 성공하신 분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사회복지사의 꿈을 갖고 계신 분도 자격증을 따서 퇴직하고 나서 이제 사회복지사로 지금 활동하고 계신 분도 있고, 네. 그래서 재취업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퇴직 전에 현금으로, 그러니까 뭐 충분히 재취업이 네. 아니더라도 네. 여러 가지 뭐 제가 인터뷰한 분 중에 시니어 캐디를 하시는 분도 있었고, 네, 해외 구매 대행 하시는 분도 있고, 네, 여러 가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들, 나이가 들어서 못하는 일은 없다고 보거든요. 네, 그런 다양한 방법들이 있으니까 그걸 미리 좀 퇴직 전에 준비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네.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좀 실무적인 내용들을 좀 구체적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저도 굉장히 궁금한 내용이에요. 작가님, 도대체 몇 살 때 은퇴해야 될까요? 또는 몇 살부터 은퇴 준비를 해야 될까요? 몇 살부터 은퇴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건 이르면 이를수록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대부분 은퇴자분들 만나보면 한 3년에서 5년 정도 전에 미리 준비했으면 좋겠다라는 후회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근데 퇴직은 하더라도 은퇴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퇴직은 하더라도 은퇴는 없다. 네, 퇴직은 어쨌든 직장에서 나오는 게 퇴직이고, 네. 은퇴는 아예 그 아무런 일도 없이 하루를 보내는 게 은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근데 은퇴 생활은 100세 시대에 퇴직하고 만 60세에 나와서 100세 시대까지는 그러면은 거의 한 40년 동안을 은퇴 생활을 할 수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데다가 요즘은 또 의료기술이 너무 많이 발달해서 그렇죠.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100세 장담할 수 없습니다. 더 오래 사실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게 장수가 재앙이 되는 그런 시대에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 일본에 간 적이 있었거든요. 네. 서울대 그 에이징 시니어 최고위 과정이라는 데를 1년 동안 들었던 적이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일본 노인들을 연구하는 그런 단체에 가서 인터뷰도 하고 탐방을 하셨군요. 탐방도 하고 기업도 탐방하고 뭐 그쪽의 노인분들의 실상에 대해서 보는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 일본 노인들은 70대, 80대에도 계속 일을 하시는 걸 되게 선호를 하신대요. 허드렛 일이라도 뭐 쓰레기를 줍는다거나 시장에서 일을 한다거나 아르바이트를 한다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자부심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나이가 들어서 집에만 있으면 자녀들한테 부담을 주기 때문에 그 부담 주기 싫어하는 것도 있고, 이게 제가 제일 감명을 좀 받은 부분인데, 잉여 인간으로 살고 싶지 않다. 사회의 잉여 인간으로 살고 싶지 않다라는 말을 많이 공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의 배경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우리의 부모님 세대들은 너무 열심히 일하셨어요. 너무 열심히 일하셨고, 너무 열심히 일하셨기 때문에 노는 법도 모르고, 너무 열심히 일하셨기 때문에 노는 법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약간 죄악스럽게 죄책감을 느끼는 그런 세대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나머지 퇴직하고 나서 인생 2막을 살 때 이 삶의 무대에서 제 위치가 무대 바퀴라고 하면 정말 되게 박탈감을 많이 느낄 것 같아요. 스포트라이트 막 받다가 이제 스포트라이트까지는 아니어도 어떤 무대의 어떤 구탱이에서라도 제 한 인간으로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어떤 면이든 제가 뭐 일을 하든 아니면 어떤 제품을 만들든 콘텐츠를 만들든 이런 게 수입을 만들고 그 수입으로 제가 어떤 소비를 하고 그 소비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또 수익을 창출하게 되고 네. 이런 작지만 한 사회인으로서 사회에 기여하는 삶을 살고 싶지 쓸모없는 인간 그냥 집 구석에만 박혀 있는 인간 잉여 인간으로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퇴직은 할 수 있지만 은퇴는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80세까지는 그래도 제가 건강이 허락하면 제가 좋아하는 일로 네, 일을 계속 하고 싶습니다. 너무 멋진 말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근데 말보다는 실행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저도 뭐 어떻게 본다면 남들이 보기에는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당장 내일 퇴직을 하면 저도 생계가 막막할 것 같다라는 걱정을 하거든요. 어떻게 어느 정도 돼야 걱정을 안 할까요? 그 걱정을 안 하는 수준이 네. 개인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비 습관이 다르고 한 달 생활비가 다 다르죠. 다르기 때문에 네. 이걸 특정 지어서 몇 프로 상위 몇 프로는 노후 걱정을 안 해도 된다라고 말하기는 좀 힘들고 재단하기는 힘들고 본인의 생활비 한 달 생활비보다 더 많은 돈을 벌게 되면 네. 근데 순 자산이 아니라 네. 한 달 현금 흐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현금 흐름. 네, 현금 흐름이.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이 통계청 자료 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순자산 상위 10%가 네.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제가 한번 맞춰볼게요. 네. 자산 말하는 거죠? 그렇죠, 부채까지, 순자산. 네. 부채까지 포함한 자산을 말씀하시는 거죠? 부채 빼고 순자산. 순자산. 네, 네. 한 10억? 네. 10억 5천만 예. 원이라고 나왔어요. 저랑 짠 거 아니시죠? 네, 맞아요. 네, 절대 짠 거 아닙니다. 네, 네. 네. 근데 이 10억 5천만 원의 자산 중에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일 것 같아요? 저는 한 8알? 네, 비슷합니다. 네, 예. 78.6%라고 나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현재 제 순자산을 봤을 때 네. 아파트가 80% 넘거든요. 근데 아파트는 캐시플로우가 안 일어나잖아요. 안 일어나죠. 예. 그러다 보니까 상위 10%인 사람도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도 퇴직하고 나면 와, 캐시플로우가 생활비, 없으니까. 생계 걱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부동산에 그만큼 80%가 묶여 있다 보니까 현금 흐름이 일어날 수 있는 건 20%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게 상당히 높은 수치인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28.5%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일본도 이제 37% 정도밖에 안 되고. 네. 그러니까 현금 자산이 없는 거죠. 금융 자산이 금융 없는 자산이 거죠. 훨씬 많은 거죠. 그렇죠. 미국과 일본은 많고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너무 적게 돼 있는 거죠. 네. 60대 분들의 평균 그 금융 자산이 1억이 채 안 된다고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직장 생활하면서 월급을 받잖아요. 네. 근데 월급을 받으면 대부분 다 생활비로 나갑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 자산 형성 과정에서 보면 대부분이 집을 한 채 어쨌든 대출을 사야죠. 받든 사요. 예. 이 아파트 자산 가격이 부동산 가격이 막 올라서 지금의 순자산을 이룬 거지. 상위 네. 10%도 네. 실질적으로 월급 현금 흐름은 대부분 다 생활비로 나가기 때문에 그렇죠. 노후에 만약에 이 월급이 딱 끊긴다. 네. 아파트 가격 순자산은 있지만 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파트를 팔아야죠. 팔아야 되는데 네. 그런 용기가 필요해요. 정말 네. 내가 아파트가 뭐 40평에 살고 있다. 그러면 줄여서 뭐 30평대로 간다거나 이렇게 좀 줄여서 작은 데로 가야 되는데 그리고 서울을 벗어난다거나 지방으로 가고 이렇게 하면 되지만 쉽게 그렇게 못 하시더라고요. 많이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산은 많지만 현금 흐름이 돌지 않는 상위 10%도 퇴직하고 나면 생계에 걱정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경주사비 같은 거 있잖아요. 결혼이나 그렇죠. 좀 제 나이 때 되면 또 많은 분들이 부모님도 돌아가시고 네. 또 심지어 친구들도 돌아가는 경우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경주사비도 많이 드는데 이게 월급이 끊어버리면 그게 어렵죠. 그거를 대응하기가. 또 경조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경조사를 통해서 일종의 네트워킹이 계속 관계가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근데 그런 것들도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그런 것들도 끊길 수가 있겠네요. 뭐 인맥 관리를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퇴직하고 나서는 불필요한 인맥은 다 끊어라. 뭐 1년에 자주 연락하는 사람만 남겨놓고 가끔 3년 지났는데 카톡이 갑자기 오면서 내 딸 결혼해 와줘 이렇게 오는 그 카톡들이 되게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좀 이렇게 인맥 관리를 좀 미리 슬림화해서 관리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자, 그럼 작가님 말씀을 잘 듣다 보니까 이제 금융에 대한 지식이 없으신 분들 또는 금융 자산에 대한
만들지 못하신 분들은 필연적으로 창업을 생각하실 거고, 또 우리 주위에 흔히 창업하시는 분 많지 않습니까? 치킨집이라든지 아니면 뭐 편의점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는 뭐라고 또 많이 말씀을 하시는지 전 그게 궁금하거든요. 딱 제 얘기를 하면 네. 이 질문에 답이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솔직히 주식 관련돼서 투자를 네. 시작한 지가 지금 거의 한 2, 3년밖에 안 됐거든요. 그렇게 오래되지 않으셨네요. 네네. 정말 늦게 시작을 하게 된 거죠. 네. 그 전에는 제가 제 몸으로 아니면 제 지식으로 뭔가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책도 쓰셨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뭐 책을 쓰셨으니까 강의도 많이 나가셨을 거고. 네네네. 네네네. 그러니까 금융에 대한 지식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네. 그 다음 생각한 게 뭐냐면 창업이었어요. 제가 그 코로나 때 언제 잘릴지 모르잖아요. 코로나 또 회사가 또 어렵기도 했고. 엄청 어려웠죠. 네, 제 아내도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가 네. 그 직장에서 되게 유능하신 분인데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그때 코로나 당시에 많이 퇴직을 당하셨거든요. 네. 그걸 보면서 위기감을 느껴서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해서 시작한 게 저희가 이제 쌀국수 매장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 얘기 네. 처음 듣는데요? 네네. 예. 그래서 저도 이제 금융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할 수 네. 있는 게 이런 프랜차이즈 예. 창업밖에 없었거든요. 생각할 네. 수 있었던 게. 근데 물론 이제 제 이름으로 할 수는 없었고 이제 장인어른 이름으로 했죠. 어쨌든 근데 주말 평일에는 이제 직장에 나가야 되니까 퇴근하고 나서 가서 일을 했고 그리고 주말에 나가서 일을 했고. 근데 통계 조사도 많이 있지만 23년 통계 자료에 의하면 5년 차 폐업률이 66%나 되거든요. 아니 그러면 3명 중에 2명은 폐업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10개 중에 한 7개가 5년 내에 네, 문을 네. 닫는 거죠. 예. 저는 이거보다 더 빨랐어요. 3년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장사가 안 돼서 그러신 건가요? 아닙니다. 장사가 처음에는 코로나 때 이제 배달을 많이 하면서 매출이 잘 나왔어요. 네. 그러다가 한 2년 정도 지나고 나서 코로나가 풀리면서 그다음에 배달을 이제 사람들이 안 먹기 시작을 한 거죠. 뭐 직접 와서 먹든지 뭐. 네, 직접 와서 먹든지 아니면 네. 좀 더 그동안 못 먹었던 좋은 곳에 가서 네. 야외로 가서 이제 밥을 먹기 시작하면서 그 제 매장으로는 이제 안 오게 됐죠.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서 인건비도 올라가게 되고 네. 그리고 재료비도 뭐 무슨 바이러스, 조류 독감 이런 거 생기면 뭐 엄청나게 재료비가 폭등을 합니다. 네. 근데 프랜차이즈의 단점이 가격을 마음대로 조정을 못 해요. 아, 그렇군요. 네. 본사의 허락 없이는 가격 조정도 안 되니까 재료비는 올라가는데 가격은 못 올려요. 그럼 마진이 계속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예. 팔면 팔수록 뒤로 미친다는 예, 얘기가 예. 거기서 나오더라고요. 아, 그러면서 제가 3년 만에 폐업을 하면서 약 한 7천만 원의 손해를 보고 접었죠. 그러니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걸 통해서 느낀 게 뭐냐면 위기 관리 능력이 없다. 일반 직장인들은 이 음식과 관련된 일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스스로 요리를 만들어서 더 좋은 음식을 고객한테 줘야 되는 그런 것도 못하고 그리고 경쟁사가 생기는 건 이해할 수 있지만 같은 동일한 브랜드의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반경 5km에 1년 사이에 한 개씩 생겼어요. 3년 동안 3개가 생긴 거죠. 제살 깎아먹기가 되는 거예요. 캐니벌라이제이션이 된 네.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못 버티는 거예요. 이런 거를 제가 위기를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하다 보니까 결국은 망하게 됐죠. 3년 만에 망하게 됐고 제 옆에 똑같은 분이 계셨거든요. 돈가스 사장님. 네. 그분도 이제 건설업 다니다가 그 업무가 너무 힘들어서 네. 퇴직을 하시고 1차 퇴직을 하시고 이제 돈가스 집을 차린 거예요. 네. 2년 만에 이제 문을 닫으시고 다시 그 하기 싫은 건설업소로 다시 가셨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그만큼 직장인이 창업을 창업을 한다. 이거는 처음 1년, 2년은 반짝할 수 있지만 계속 유지하는 거는 정말 어렵다. 네. 리스크 관리가 안 된다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죠. 결국은 창업이 어려운 게 아니라 리스크 관리가 어려운 거네요. 그렇죠. 변수에 그러니까 네. 외생 변수도 네. 있지만 그러니까 경쟁사가 생기고 동일한 브랜드가 생기고 하는 거에 대한 외생 변수도 있지만 내부적으로도 인건비 올라가고 재료비 올라가고 이런 것들을 통제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어려운 부분 때문에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군대 갔다 오셨나요? 네, 갔다 왔습니다. 일사단 네네. 제대. 저도 군대 갔다 오고 네. 군대 갔다 오면 그쪽 방향으로 오줌도 안 된다고 하잖아요. 네. 전 창업적으로 오줌도 안 된다. 근데 그 정말 실패를 했지만 네. 제가 옵션 퇴직하고 나서 어떤 의사 결정을 할 때 네. 실패를 하면 이건 선택을 안 할 게 확실하잖아요. 네. 의사 결정할 때 그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네. 이건 절대 하면 안 된다. 정답을 찍을 때도 1번부터 5번까지 있는데 뭐. 1번, 2번, 3번은 답이 아니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정답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그렇죠. 4번, 5번 중에 하나만 고르면 되니까. 그렇죠. 네. 버릴 수 있는 지혜. 아, 이건 아니다라는 걸 뼈저리게 느껴서 저는 네. 또 비싼 수업료지만 그래도 참 좋은 교육을 받았다. 미리 퇴직하고 나서 그거를 만약에 망했다 하면 퇴직금이 날아갔기 때문에 아마 회생을 못했을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범용 작가님과 함께 은퇴는 있을지언정, 아니 퇴직은 있을지언정 은퇴는 없다라는 명언을 가슴속에 새기면서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